자료 다 있으세요?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자료 보시면은요, 오늘 자료는 오늘 오후에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 특강 가는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서요 잠깐 앞에를 강의하면서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다 됐나요? 먼저요,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요, 오전하고 오전반하고 오후반은 정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전하고 저녁반요. 그 다음에 점심때 있잖아요. 3시부터 그 다음에 5시까지요. 뭐라냐면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는 언제 할 거냐면 5시에서 3시에서 5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가 약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알겠죠? 민법 총칙만요. 그래서 문제 수로 보면은 약 한 1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수로 보면은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지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겹치는 거 거의 없기 때문에요. 문제로 보면, 실제 문제로 보면 200문제가 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3시부터 4시까지 하는 특강은요, 뭐냐면 국가고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가고시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벗어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판례라든가 하는 것이 다 국가고시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뭐 일반 학원들 보면 판례집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너무 막 두껍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판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만 되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각 국가고시 것을 15년 정도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한 개나 두 개 정도 지문이 나올 수는 있죠. 문제가 아니고. 지문으로 한두 개나 나올 수 있어도 그 외의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채권법 있죠. 채권법은 우리 공유회사 기출문제 지문으로 해가지고 이미 11월, 12월에 강의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법 총칙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되긴 돼요. 그래서 토요일 강의는 그럼요,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요.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듣는 것보다 문제 한번 푸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문제풀이가 7월하고 8월 정도에 문제풀이 하잖아요. 이때 문제풀이 하면 문제풀이가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1차를 일단 합격을 해야지 2차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정도는 여러분 지금 채권법 강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좀 잘 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것이 이제 이 채권법 같은 경우는 공유회사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법은 범위도 너무 좁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범위 안에서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수요일 날 하는 여기 민법 총칙 있죠. 민법 총칙은 일단 강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강의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 자체가 조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그 강의 진도 나가는 속도하고 민법 총칙 있잖아요. 나가는 속도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1시간 정도는 민법 총칙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강의하도록. 그래서 그날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날 배우는 부분은 그날 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권법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11월, 12월에 해보니까 일단 11월, 12월은 민법 총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에는 물권법을 하고 토요일은 뭐 채권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규 강의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 돼 있으니까 민총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을 해놓으면 뭐 민법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여러분들이 뭐 판례 강의를 듣는다는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잠깐 보시면은요. 자료 보면 거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중개사 하는 것을 몇 개 지금 왜냐면 이 앞에 부분은 사실 다른 국가고시에는 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 놓고 형성권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다른 국가고시에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간평은 감정평가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밑에 쭉 보면 뭐 세무사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이 어렵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민법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공인중개사는 좀 뭐 쉽고 사업고시는 좀 어렵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있죠.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강의를 2번, 3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요 문제 풀어보는 거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3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 것이 문제가 나오는가 이걸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를 하더라도 뭐냐면 3번, 4번요 강의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편면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이 문제 출제된 것이 어디에가 어떤 것을 보통 함정으로 파고 이런 것이 전혀 감이 없으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변에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분은 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를 똑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부를 똑바로 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죠. 알겠죠?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형태로 문제의 함정을 파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책만 계속 편면적으로 그냥 책만 계속 암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암기하는 것과 뭐가 안 되냐면 문제풀이가 연결이 안 되죠. 알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강의는 이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론 강의를 하지만 바로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면 보통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문제 있죠? 지문을 벗어난 문제는 전부 좀 모의고사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요. 이거 1페이지 있죠? 1페이지를 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요. 20쪽으로 한번 보셔요. 여러분 혹시 책에 밑줄 긋는 건 다 그으셨나요? 그래서 밑줄을 긋는 것이요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책에 이런 그 네이버 밴드 있죠. 네이버 밴드에 보면 가입하시면 거기에 자료가 이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 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뭐죠? 그 안내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왜 안 받았죠? 여러분 보면 그 네이버 있죠? 네이버 나중에요 저쪽 그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면 거기에 다른 과목하고 다 이렇게 해서 뭐죠? 책을 밑줄을 그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밑줄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 책을 밑줄을 그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책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공부를요 한 2, 3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서 다 그어놨기 때문에요. 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 과목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과목에 맞게끔 해서 진도에 맞게끔 밑줄을 그어준 것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와 있는 거 보면 밑줄 이렇게 그으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올해 1년이 가도 혼자 못 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써 그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학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듣고 오셨다 해도 무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분들 책을 잠깐 빌려가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밴드 있죠? 거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안 들려요?
이게 볼륨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 들려요? 지금 소리는 들리는 건가요?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냐?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한 사람이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이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 살래? 너 내 집 1억 원에 살래? 그 말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약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을이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이 법률 사실은 뭘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 그 다음에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이 말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이 얘기를 하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가 되냐? 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합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합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요건이요. 그냥 요건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요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이다. 그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원인의 인자고요. 결과의 과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보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률 효과. 이렇게 있으면 이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을한테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갑은 을에게 대신에 뭘 받을 수 있죠? 대금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이것을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 1억 원을 주죠. 그러면 1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뭘 받죠? 등기를 받죠. 그래서 뭐가 있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갑과 을의 한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대신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신에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9%의 경우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단독행에서 형성권을 배울 거거든요. 그 형성권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권리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보면은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무만 있고 또 권리가 또 없어요. 그런 것은 거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권리하고 의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의무를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것을 권리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그럼 처음에 보면 법률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그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권리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냐면,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예요. 친구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라고 하죠. 만약에 친구가요, 약속 장소에 늦게 나왔다 해서 내가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우린 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린 것을 뭐란다?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관계 아니면 인간관계인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법률관계는 뭐냐? 인간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요, 갑이 을한테요, 자기 아내를요 살해해달라고 돈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살해해달라고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은 친구하고 만나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뭐냐?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법률관계는 무효인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닌 것은 전부가 다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고, 법률관계가 아니면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법에 보면, 법으로 그대로 설명을 하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자기의 고충을요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담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법은 뭐죠? 변호사한테 가봐야지, 법무사한테 가봐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무슨 말을 딱 들었는데, 야, 그러면 너가 그러면 손해봐야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로 알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누구한테 상담을 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아, 이건 뭔가 억울하다 이 말이죠.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뭔가 이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는 뭔가를 주장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99%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민해봐가지고, 이건 얘기하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뭐 이건 얘기해봤자 나 혼자만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법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법은요, 요건하고 효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기본서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아니요, 그럼요,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니요.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66페이지로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보면 맨 위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번 의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률 요건을 뭐라 하냐? 그냥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인이죠? 그 다음 오른쪽을 봐봐요. 67페이지 맨 아래를 한번 봐봐요. 6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냐?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고 원인,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 효과, 이렇게. 그래서 원인, 효과,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를 한번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 뭐란다?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도 의사표시로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에 모이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법률 뭐라고 한다?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법의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먼저 보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즉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다른 말로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있어야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봐봐요. 내가 지금 인간의 신체잖아요. 신체가 있으면 팔이 있죠. 팔은 뭐예요? 팔은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인간의 신체는 뭐예요? 인간의 신체는 팔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냐?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뭐 한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것.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요.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구성 요소 되는 것. 알겠죠? 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봐. 이것만 가지고 이거죠. 여기만 가지고 보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 여기서 말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결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를 법률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대로 읽어봐.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인데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보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꾸로 읽어야 돼.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뭐다? 원인을 얘기한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봐.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 어떤 원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요건은 뭐냐? 그러면 뒤집어 읽으면 돼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왜? 법률 요건은 원인이니까. 그럼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 사실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의 구조를 보고 그림을 보면 금방 간단하죠. 일단 그래서 법률 사실은 대장이 되는 건가 보다. 법률 요건이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강 계약을 했잖아요. 그 수강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풍물시장 가가지고 뭐란다? 미나리 한 다발 사죠? 한 다발 사면 그것을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 매매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 요건에 의해서 한 다발 샀으면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하고 미나리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고 넘겨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편의점에 가서 껌 한 통을 사죠? 편의점 가서 껌 한 통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껌을 넘겨받으면서 뭐를 주죠? 대금 1,000원을 주죠? 우리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법률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껌 있어요? 껌 있는데요? 1,000원인데요? 그럼 나 그럼 껌 살게요. 그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그것을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논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 논점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법률 사실이 작년에요. 26회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법률 사실이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은 뭐냐? 이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즉 무슨 말이야? 봐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죠. 등기를 넘겨받죠. 알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바뀌죠. 갑에서 을 앞으로 바뀌죠. 그 소유자가 바뀌는 건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권리가 변동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가 뭐라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발생은 누구한테 발생을 한다? 누구한테? 을에게 발생을 하고. 누가 소멸한다? 갑이 소멸하고. 변경은 어떻게 된다?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변경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은 권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따져. 권리 변동이죠. 이런 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법률 관계죠. 그래서 권리 변동을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을이 발생했다가 아니잖아요. 을이 뭘 했다?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득했다. 그 다음에 갑의 권리가 뭘 했다? 소멸했다. 다른 말로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실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뭐라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 변동인데, 이게 26회 때 나왔기 때문에요, 내년에 27회 때는 권리 변동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는 17회 때 시험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는 또 이거, 이렇게 번갈아서 나왔다고. 2년만에 한 번씩요,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17회 때 시험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는 나온 적이 없다가 26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요,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법이 아니고 학문을 공부할 때는요, 그 공부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분류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분류를요.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남자와 뭐로 이루어졌어? 여자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남자가 아닌 사람을 여자죠.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아닌 사람을 남자라고 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남자는 뭐죠?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여자다. 맞아, 틀려? 사람은 여자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어? 남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돼.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남자는 사람이다, 맞죠? 여자는 사람이다, 맞죠? 그런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돼. 왜? 여자도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사람은 뭐를 얘기한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지금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 보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죠. 이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냐? 원인은 두 가지가 있더라. 이런 말이 두 가지. 하나는 뭐가 냐면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봐봐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됐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됐잖아요?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법률 행위란 말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가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게 법률 행위죠.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남자는 누구죠? 여자가 아닌 것이죠. 여자는 남자가 아닌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요. 그러면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요. 법률 규정은 이런 것이죠. 법률 규정, 민법 제750조. 이런 민법 제750조를 뭐라고 하냐? 민법을 뭐라냐? 법률이라고 얘기해. 제750조를 뭐라냐?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란 말은 민법 제750조,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750조의 법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법조문 제목이 뭐죠? 불법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라고 하는 말이나 민법 제750조라고 하는 말이나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원인이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원인이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는 당연히 나와. 원인이 있죠? 결과는 당연히 나온다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불법행위가 뭐죠? 갑이 을을 폭행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이 을을 폭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해를 뭐란다?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를 배상, 이렇게요. 손해를 배상,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이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결과라고 하고, 이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고, 그 요건으로부터 법률 효과인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인데, 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750조를 다시 한번 읽으면 민법 제750조는 뭐라고 하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여기까지는 불법행위.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손해를 배상.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 민법 750조. 다른 말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뭐냐?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니까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반대로 법률행위는 그럼 뭐죠? 법률행위 뭔지 모르겠지만 법률행위는 반대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도 뭐죠? 법률 요건이니까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원인인데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니까? 비교니까, 비교. 이해되시죠? 비교니까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런 말이죠. 한 개인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인 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계약, 두 개 이상인 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률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단독,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맞죠? 계약은 법률행위이다.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가 있으니까? 단독과 합동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단독행위라고 계약과 합동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뭐냐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몇 개죠? 지금 몇 개? 두 개. 뭐가 두 개? 의사 표시가 두 개. 쭉 따라가죠? 그러면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쭉 따라가죠? 쭉 따라가면 법률행위는 원인이고,
법률 요건이고 여기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 그러니까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 계약인 것이에요. 여기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하나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 그럼 모두 몇 개죠? 두 개.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매매니까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만약에 월세를 주면 월세, 임대인 하나, 임차인 하나, 몇 개? 두 개. 그럼 무조건 계약. 앞에 모양이 달라 월세를 줬으니까 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죠. 모두 몇 명이다? 두 명이죠. 그럼 무조건 계약, 두 개면. 그런데 앞에 모양이 달라. 무슨 계약이다?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콩나물 한 바구니 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원, 나 원. 그럼 몇 개? 두 개. 그럼 무조건 계약이에요. 알겠죠? 콩나물을 사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내가요, 누구한테 내 사무로 맡긴단 말이죠. 사무로 맡겨. 맡기는 사람을 뭐라 하냐? 위임한다고 그래. 위임인.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소위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몇 사람이죠?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은 첫 번째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지르죠. 1억 원에 살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의리요? 내가 응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1억 원에 살래? 너무 비싼데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9천만 원이면 몰라도. 그럼 또 갑이 뭐라고 그래? 어떻게 1,000만 원이나 깎니?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럼 뭐라고 그래? 9,500까지는 내가 양보를 못 하겠는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뭐냐?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를 해? 대립해. 대립해. 대립만 하면 그것은 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립한 것이 나중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것을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세 가지요. 첫 번째, 두 개가 대립하다가 나중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합동행위는 뭐냐? 이것을 사단법인 설비. 사단이 뭐죠? 사단? 사람의 단체를 얘기하죠. 여러분요, 대한농구협회, 여기 원주 프로미 농구단 있나요? 대한농구협회, 그러면 그것은 사단법이죠. 왜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람의 단체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간판을 딱 보면 사단법인이라고 딱 돼 있죠. 아, 여러 사람이 모여있나 보다. 시끄럽겠네 이렇게요. 재단은 재단은 재산의 단체. 알겠죠? 뭐가 모여있다? 재산이 모여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또 하나가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한번 볼까요? 선거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래봐. 그러면 서로 헐떡거 싸워요? 표를 모아요? 표를 모으죠. 모으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지를 거놓고 서로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구심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 평행적이다. 구심적, 평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나란히 모여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심적, 평행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돼. 합치. 마지막으로 서로가 하나로 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독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지르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방통행 봤죠? 일방통행 여기 보니까요. A도로 C도로 어떻게 돼요? 일방통행돼 있죠?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하죠. 앞으로만 가는 거지 반대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반대로 온다 그러면 계약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이죠? 서로가 뭐를 하니까? 대립을 하니까요. 그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가기만 하는 것을 뭐란다? 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단독행위는 뭐가 중요하냐? 어느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 상대방이 있는 것이냐? 상대방이 없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요즘 최근에 단독행위가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당히 양 자체가 많은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먼저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냐? 그럼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럼 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서를 봐봐. 유언. 내가 유언서를 썼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 유언서를 썼어.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다 아니다? 아니죠. 유언은 언제가 유언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이죠. 그럼 내가 사망을 해. 그럼 이건 이제 유언서죠.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유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요, 증여하고 사인 증여하고 그 다음에 유중인데, 유중은 보통 특정 유중을 얘기해요. 특정 유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괄 유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여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거죠. 가비한테 이 집을 가비한테 너 가질래? 이렇게 1번 가질래? 우리 뭐라 한다? 오케이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요, 알았어, 내가 가질게. 몇 사람이죠? 2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그래서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이 공짜로 주는 것을 가비한테 너 이거 가질래? 응, 알았어. 그러니까 가비 한 사람, 받는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이죠? 2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증이라고 그래. 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원인으로 임해. 죽음을 원인으로. 뭐냐면, 야, 내가 이거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거 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이건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죽거들랑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그럼 너 죽으면 그럼 내가 가져갈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죽음을 원인으로 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인 증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는 증여니까 계약이죠, 계약. 그런데 여기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단독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건이요.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있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물건이 이렇게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있고, 이게 있고, 뭐 이게 있고, 이렇게 뭐 빌딩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누가 갑의 것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거 하나만을 딱 떼가지고 뭐라 하냐? 갑이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묻지도 않고, 을한테 묻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물으면 뭐가 돼? 계약이 돼. 몇 사람이니까? 2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요?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을한테 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이 을에 묻지도 않고. 그것을 뭐라 한다? 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를 콕 찢어 주는 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그래. 근데 포괄 유증은 뭐냐? 포괄 유증 봐봐. 갑이 사망하죠.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의 모든 재산이요, 을한테 다 오죠. 자식한테. 원래는 을한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를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오는 거잖아. 원래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사망하죠. 사망하면 갑의 모든 재산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을에게 일률적으로 다 가버린 걸 포괄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속인의 경우는 전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뭐냐? 내가 사망하면 나의 전 재산 중에서 10%를, 15%를, 20%를 을에게 줘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주면은 특정인데 전체 재산 중에서 몇 %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포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을 원인으로 하고 갑이 을한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특정인데 포괄해서 유증이니까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소유권하고요 점유권.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소유권과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봐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껌 씹고 있다가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면 어떻게 껌 버리죠? 버릴 때 어디다 버려? 상대방한테 버려?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지금 당장 암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면제한다고 그래. 그럼 채권자가 갑이한테 돈 빌려주고요. 우리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 학원에 지금 자판기 없어. 그런데 학원에 자판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학원한테 자판기 있으면 커피가 2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얼마만 가져가? 꼭 100원만 가져온 사람이 있어. 있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죠? 누가 오죠? 얼마 빌려달라고 그래? 100원 빌려달라고. 100원. 알겠죠? 희한하죠? 아니 그냥 200원 가져오면 될 건데 일단요 100원만 가져가. 그래가지고 기다려. 100원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100원 주죠? 그럼 내가 이따 내가 다음 시간에 갚을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 됐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죠? 100원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인데 내가 돈 갚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됐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채무 면제를 누가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계는 뭐다? 퉁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퉁친다. 그래서 상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그런데 을이 또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600만 원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을한테 10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갑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 600만 원을 받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1000만 원 받고 또 600 갚고, 그러더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받으면 돼? 400만 원만 받으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법정 대리 이내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동의. 그 다음에 또 뭐가냐? 우리가요, 취소한다. 이러면 들어봤죠? 취소. 그 다음에 해제한다. 해지한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냐면, 여러분, 본인은 맞아.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냐? 8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요,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면 그건 창피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할 것이 좀 있으면 몇 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한 것이 10개도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면제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한 법령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기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고요. 동의, 이거 다 나중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뭐냐면, 채권자는 뭐? 면제. 채무자는 상계.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는 뭐? 동의.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뭘 한다? 추인. 상대방은 뭘 한다? 철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 없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단독행위를 말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일방적이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한 개라는 말이죠. 한 개니까 이것을 뭐라 하냐?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의 뜻은 뭐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런데 뭐를 한다? 말은 해야 된다. 그러면 단독이다? 단독은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가 된다? 상대방이 뭐라거나 동의를 하거나 또는요 유언이나 유증이나 채무 면제. 그럼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아니고 이익이 되는 거니까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여러분요, 여기 있는 것들 모든 말이 나오죠. 모든 것들 이 말이 나올 때는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은 다 100% 동일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권, 그러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이니까 취소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한다고 뭐를 해야 돼? 말,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 취소할 때는 조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도 좋다고 승낙을 하면, 동의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똑같다고. 여기 오면 철회를 한다. 철회권 행사한다. 형성권이다. 어떻게 하냐? 일방적으로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로 한다. 알겠죠? 철회. 그러면 그것은 뭐다? 단독이다. 따라서 철회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뭐라면? 동의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0% 동일하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형성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관계가 뭐라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을 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것들도 형성권인데요. 여기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발생은 뭐냐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수라는 말. 여기 변경은요, 앞에가 무슨 말이다? 증하고 감, 증감. 그 다음에 여기 분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소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은 봐봐. 매수로 하니까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소멸이니까 소멸이잖아요. 증액하고 감액하니까 변경이 된 거잖아요. 분할,
한 개 있는 거, 두 개인 거, 한 개를 두 개로 나누니까 뭐가 되죠? 변경이잖아요. 그럼 맨 끝에가 뭐라고 붙었냐? 맨 끝에가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뒤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증액이다, 감액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는 뭐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물건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너 그러면 내 지상물 사.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권은 뭐냐? 청구권은 전혀 달라. 청구권은 우리는 뭐냐면 만약에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갑이요. 자기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집을 팔았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금을 잔금을 달라고 했더니 을이 잔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잔금을 안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잔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구권의 경우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대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대금을 줘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나한테 사기를 쳤죠. 그럼 나는 취소할 수 있죠. 그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면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 나 너하고 계약 취소할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알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어디 보냐? 6번을 보세요. 형성권 6번. 그럼 6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앞에 봐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그 말은 중요하잖아. 맨 끝에 뭐라고 했어? 추인권. 알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모 동의권. 이것은 봐봐 여기 추인 여기 있죠? 추인, 취소, 동의 이렇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뭐다? 단독행위죠. 여기 단독행위는 뭐다? 형성권이죠. 알겠죠? 그것은 형성권이나 이런 말이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뒤가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뭐라고 돼 있어? 등기라고 돼 있죠. 등기. 그렇게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청구권인 거예요. 왜? 맨 뒤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맨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다, 증액, 감액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치료, 증액, 치료, 감액,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권,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봐봐. 7번은 뭐죠?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 관계를 뭐 한다? 변경. 여기 봐. 여기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뭐가 돼? 발생, 변경, 소멸하죠. 그것을 얘기하죠.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 관계가 뭐다? 변경된다.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자, 8번은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한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한 말인데 여기 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민법전에는 뭐로 되어 있다? 청구권. 몇 번 여기 민법전은 뭐로 되어 있어?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뭐인 것이 있다? 형성권인 것이 있다. 그것을 바로 뭐란다? 매수, 증각, 분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10번 보면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권.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 그럼 봐봐. 앞에 말이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알겠죠?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분할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매수죠, 매수. 청권 앞에 매수,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발동시키는, 이러면 어디를 지어야 되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거기를 지워. 왜냐면 그 뒤에 밑에 또 나오니까. 그것은 청구권이에요.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래야 돼. 두 번째 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단독행위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10번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바로 그 옆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 되어 있죠? 알겠죠? 그걸 지우라고. 알겠죠? 청구권 지우고 그냥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왜요? 맨 그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저당권 설정이란 말이 있냐? 설정. 그러면 형성권이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11번. 이게 이제 이건 중요한데요. 봐봐.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딱 두 번 남아. 알겠죠? 세 번 나오네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 채권자 취소권을 보면 자, 채권자 취소권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세 군데 나오니까요.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요, 형성권이거든요. 희한하게 이것은요, 오직 소송으로만 해야 돼. 소송. 다른 말로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 재판상. 말로 하면 절대 안 돼. 여기 봐죠. 여기 지금 뭐죠? 원래 형성권은 뭐예요? 원래 형성권은 뭐야?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원래 형성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 취소한다, 동의한다, 해지한다, 말로 해야 돼. 의사표시로.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오로지 어떻게만 해? 소송으로만 하는 거. 그것을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소송으로만,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요. 자,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그냥 나중에 보면 아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고 이렇게 그냥 해놔. 알겠죠?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셋다.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은 오직 어떻게만 한다? 말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매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는 몰라도 된다.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아무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이렇게 된다. 딱 세 군데서 쓸 수 있다. 알겠죠?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을 어떻게 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재판상. 자, 12번 보세요.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서 분류할 때 상계권, 상계.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할 때 청구권 앞에 매수네. 그 다음에 해제권. 그 다음에 추인권,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물권적이네. 매수, 증감, 소멸이란 말이 없네.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이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그냥 뭐다? 항변권이다. 한꺼번에 지금 다 모아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3번 단독행위란 말이죠. 자, 한번 봐봐. 여기 이제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것은 뭐냐? 해제나 추인이나 취소나 상계 이런 것도 봐봐. 여기 해제나 취소나 추인이나 상계 이런 것은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상대방 없는 유언 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은 뭐다? 상대방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계약의 취소,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면제. 거기다 써봐. 채권자 밑에 채권자 줄 긋어봐요. 채권자 줄 긋고 그 밑에 써. 채무자는 상계. 채권자는 뭐 한다? 면제. 채무자는 뭐를 해? 상계.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은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알겠죠? 여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것을 우리 말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여기서는 반드시 암기. 상대방 있다 없다? 없다. 16번 봐봐. 또 나왔죠?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해제, 동의, 추인, 면제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다? 소유권의 포기이다. 알겠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 네 가지가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증여, 아까 얘기했죠? 증여는 뭐야? 증여는 너 이거 가질래? 공짜로? 응? 알았어, 고마워. 몇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뭐 계약, 매매도 몇 사람? 두 사람. 교환도 물건 바꾸는 사람이죠. 몇 사람? 두 사람. 뭐라고 그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을 단독행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단독행위.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여기까지로 뭐냐면 여러분 단독행위 형성권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면 이 단독행위나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 알겠죠? 이걸 먼저 아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지금 요약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약집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왜냐면 이 우리가 보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대로 뭐냐면 단독은 뭐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떠한 형태로 해서 변형돼서 나오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 지금 이 단독행위는 민법 총칙서부터 물권법, 채권법 전체에 다 깔려 있어. 알겠죠? 깔려 있는 거 전체가 다 똑같은 말이야. 언제나 우리가 단독이란 말이 나온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형성권이고 그것은 단독행위고. 그러니까 딱 형성권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 세 마디야.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알겠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일단 뭘 한다? 말로 한다.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가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것이 있다.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형성권과 청구권이라는 것이 또 분류가 또 돼. 알았죠? 또 분류가 된다 말이죠. 청구권은 언제나 소멸시효. 형성권은 언제나 제척기간. 알겠죠? 청구권은 언제나 이행판결. 형성권은 언제나 형성판결. 이렇게 또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청구권이란 말하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만 이해되면 나중에 구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